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주차죠.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주차는 대면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주차 19일 날이죠. 19일 날은 대면 강의를 하기로 조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대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즉 19일 날 저녁에는 10주차 대면 강의를 11주차죠. 오늘이 이제 10주차 두 번째 강의고 다음 주 19일 날은 11주차는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숲가꾸기의 효과. 숲가꾸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숲가꾸기가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 이런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 말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IMF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1997년부터 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만두라고 해갖고 그만뒀는데 그러면은 밥벌이가 없잖아요. 경제적 소득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 소득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는 가족의 불화도 생겼고 이 불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또 이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혼한 그 가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고 집에서 놀면서 돈은 없고 하니까 잘못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 소요가 일어나면은 대모 전체적인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부분적으로 줬어요. 일을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제까지 일도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산림청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은 이 실직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숲가꾸기 활동을 하면은 그 전에 그냥 놀고 있을 때에 비해서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이제 숲가꾸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숲가꾸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숲가꾸기를 시작을 했는데 숲가꾸기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실직자들의 경제적인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시작을 했는데 숲가꾸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 효과, 세 번째는 사회적 효과가 있더라. 그럼 경제적 효과는 뭐냐? 목적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숲가꾸기 하면서 안 좋은 품질이 안 좋은 구불구불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썩었다든가 또는 고사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목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에 존치를 시켜놓으면 미래에 큰 목재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잔존시키고 이 미래목과 또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품질이 안 좋은 나무 제거하고 또 미래목과 경쟁할 수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보니까 미래목이 미래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아주 대경제로서 통직하고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들을 남겨놓으니까 이 경쟁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자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재의 가치가 향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하나 목재뿐만 아니라 임하에는 숲속을 그냥 숲가꾸기를 한 상태에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임하 숲 이게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은 햇빛도 좀 부분적으로 들죠. 숲가꾸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빽빽하게 울창해 가지고 이 지면에 땅에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뭘 심을 수가 없고 뭘 재배할 수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니까 햇빛이 땅에까지 도달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다가도 뭔가를 하면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임하를 이용해서 경제재를 생산한다. 그 경제재가 뭐냐? 약초를 심는다든가 산나무를 재배한다든가, 특히 약초 중에서는 산양삼 말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장류삼이라고도 많이 했죠. 장류삼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산양삼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양삼이 인삼에 비해서 훨씬 고가에 팔리죠. 그렇지만 이제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농약도 주지 않고 또 비료도 주지 않고 퇴비도 주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산삼과 같이 재배를 하면은 그 효과가 산삼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높죠. 그렇지만 이제 재배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실되기도 하죠. 물론 왜? 농약을 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해충도 끼올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또 척박하기 때문에 퇴비나 비료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장 속도도 굉장히 더디고요. 이 생장 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건강하지 못하면 또 병해충도 많이 꼬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연속이 되지만은 그래도 거기 그 악순환, 그 악조건을 버티고 자란 산양삼은 그 약효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양삼은 일반 인삼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 그 다음에 산나물도 마찬가지죠. 전혀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하층 식생, 즉 취나물이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햇빛이 숲가꾸기를 한 후에는 햇빛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배를 하고요. 또 이 밖에도 약초가 많이 있죠. 오가피나무도 산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약재고요. 그 다음에 초피나무 이런 것들도 약재로 쓰일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은 언뜻 많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약초를 길러가지고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축 번식이라고 했는데요. 산림축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그 마트에서 닭을 토종닭이라고 팔고 사는데요. 토종닭 해봤자 10,000원
안팎일 겁니다. 만원 안팎. 그런데 자연에서 숲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키워낸 그 닭은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닭도 좁은 공간에다가 가두어 놓고 키우면은 효율은 좋죠. 적은 사료를 먹고도 빨리 생장을 하고 또 살도 많이 찌고. 왜? 운동량이 적으니까. 운동량이 적으면은 살도 많이 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찌죠. 와 마찬가지로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다가 울타리를 넓게 쳐놓고 거기에다가 닭을 양계장같이 키우지 않고 놓아 먹이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죠. 운동을 많이 하면서 건강하죠. 건강하고 또 근육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닭고기는 맛있죠. 고기는 맛있죠. 그만큼. 그래서 양계장에서 키운 닭은 소형닭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산림에서 키운 닭은 뭐 몇만원, 3만원, 5만원 뭐 이렇게도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도 과거에 3만원씩 주고 한번 사다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닭고기 맛이 달라요. 여하튼 그 다음에 뭐 닭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도 임하를 이용해서 키울 수도 있겠죠. 뭐 오리라든가 또는 염소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제적 효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 효과를 한번 알아봅시다요.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적 효과는 탄소 흡수를 증대한다라고 해서 탄소 흡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식물체가 생장을 하면은 생장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대신에 호흡이 광합성 작용을 적게 하고 호흡 작용을 많이 하면은 탄소 흡수를 많이 못하고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려면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빽빽하게 우겨졌을 때보다는 숙박구기를 하면은 부분적으로 햇빛을 많이 임하까지 아랫부분까지 많이 햇빛이 받기 때문에 호흡작용보다는 광합성 작용량이 훨씬 많다. 그래서 탄소 흡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함양 증대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숙박구기를 하지 않아도 벌거숭이 산보다는 오히려 우거진 숲이 수원은 많이 함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더욱 더 수원 함양이 증대가 된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원 함양이 숲가꾸기를 한 산보다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수원 함양이 증대된다. 그 다음에 산불 확산 억제도 된다. 산불 확산 억제. 숲이 우거진 숲을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이 간격을 좀 벌려놓을 수 있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숲가꾸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쭉 하니 연결되어 불이 나면은 굉장히 뭐랄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바로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옮겨 다죠. 근데 숲가꾸기를 하면 조금씩 띄워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산불 끄는데도 진화 작업하는데도 빽빽하게 우거져 있으면은 숲가꾸기를 하지 않으면은 진입하기도 어렵잖아요.
진화 작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화 작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산불 확산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 요것은 이제 토사 유출 방지는 뭐 숲가꾸기 허나 안 하나 우거진 숲은 토사 유출도 방지가 되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숲이 우거져 있으면 물을 머금고 있는 양이, 숲이 우거져 있으면 더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래서 더 무겁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확률이 더 많다.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적당하게 물이 흘러나가고 머금고 있는 양이 적당하면은 산사태가 날 우려가 훨씬 적어지죠. 이와같이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가 되고, 생물 다양성 증진도 된다고 해요. 생물 다양성 증진. 왜? 생물 다양성 증진이라는 것은 숲이 우거져 있으면은 하층 식생이 자랄 수가 없죠. 왜? 하층에는 햇빛이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숲이 우거진, 특히 소나무 숲이 우거진 소나무 숲을 밑에 들어가 보면은 밑에 풀이 없잖아요. 햇빛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활렵수에 비해서 소나무 숲, 침엽수의 하층은 임하는 다른 잡풀들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타감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 잎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다른 풀종자의 발화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은 숲이 우거짐으로 인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자가 발화가 되더라도 생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숲가꾸기를 하면은 적당하게 임하까지, 숲속의 땅까지 햇빛이 도달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물체의 종자가 발화가 되면은 그 식물체가 햇빛을 받고 자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종자들이 발화가 돼 가지고 생장을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산림 휴양 경관 증진이라고 했어요. 휴양 경관,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저분하지 않게 잘 관리하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죠. 그래서 경관적으로 봤을 때도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멋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공중에서 보는 산림 경관도 멋있겠지만은, 이 지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 숲이 우거지면 안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숲가꾸기를 하면은 안을 볼 수가 있죠. 숲속을 볼 수가 있죠. 숲속을 보면서 야, 숲속에도 참 아름답구나, 숲속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구나 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산림 휴양경관도 증진시킨다. 휴양경관, 휴양할 수 있는 그 욕구를 촉진시킬 수도 있죠.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으면 들어가면 무섭다는 생각이죠. 혹시 뱀 나오지 않을까? 다른 벌레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숲가꾸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피가 가능하죠. 그래서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숲속에 들어가서 숲을 이용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산림 휴양 경관도 증진시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즉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환경적인 효과가 증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산림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환경적 증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효과는 무엇일까? 즉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숲가꾸기는 아주 100% 기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기계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제대로 도로도 완벽하게 포장시켜 가지고 진입하도록 된 그 숲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숲가꾸기를 하는 과정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많은 인력이. 그래서 노동집약적 사업이다 숲가꾸기는. 그래서 노동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숲가꾸기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촌 지역이죠. 농산촌 지역이죠. 사업지가. 그렇기 때문에 농산촌 지역은 보편적으로 다구지역이죠.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도 다 농산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낙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낙후 지역의 주민들이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금이나마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음식점이 있다든가 또는 커피숍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이 없으면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커피숍이나 식당이 안 되죠. 근데 숲가꾸기 하면서 경제적 소득이 생기니까 밥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커피도 사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숍, 식당도 생기고 또 번창하다 보면은 그 발전된다 이 말이죠. 지역에 소득이 생기니까요. 이와 같이 숲가꾸기 효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멋지죠? 호주의 멜버른, 멜버른 도시가 있는 멜버른 시티가 있는데 멜버른 시의 공원, 시립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 것을 제가 2005년도에 벌써 15년 전이네요. 5년도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두 사람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카만 옷 입은 사람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상당히 뚱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얀 옷 입은 사람하고 이 나무 그루터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몇 배나 되겠는가? 굉장히 크죠. 둘레로 봤을 때도 몇 배가 될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거의 글쎄요, 제가 한 20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평. 여러분들은 이제 평 단위로 하면 훨씬 감이 잘 오죠. 200평은 약 660평방미터, 660평방미터인데 그 정도는 아마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나무 수형도 아름답고 나무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속각구기 효과하고 다음에는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 문제 굉장히 많죠. 지구의 온난화 현상, 오존층 파괴, 산성우, 환경 호르몬, 사막화, 황사현상, 뭐 지금은 이제 황사현상이라고 하고 미세먼지라고 더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시켜가지고 도시의 열섬화, 탄소 배출권. 이것은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 숲의 공익적 가치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죠. 자,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왜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요새 막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상이변, 기상이변이 생긴다. 기상이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이상고온 현상과 이상저온 현상. 이상고온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엘니뇨라고 하고 이상저온 현상을 라니냐라고도 하죠. 그러면 지구의 온난화는 왜 생기냐?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라든가 가스류라든가 먼지 등이 증가를 하면은 태양열을 흡수한다. 자, 다시 추가를 해볼까요? 자, 지구의 온난화 진행도라고 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구입니다. 여기가 이 밑에 지구고 이쪽이 이제 태양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위에 쪽이 태양계.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이 여기가 축적이 됩니다. 지구에서부터도 바닥에서부터도 쭉 하니 근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오염물질이 그게 적죠. 이런 오염물질들이 아주 대기권 성층권까지 대기권에 있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데 이 위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 에너지를, 광 에너지를 발산시키죠. 그럼 광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투명한 것은 투과를 시키고 투명하지 못한 것은 반사를 시킵니다. 반사를 시키면서 어떤 물체, 빛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 닿으면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열 에너지로. 자,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방에 앉아서 밖에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햇빛 바라보면 뜨겁습니까? 안 뜨거워요. 근데 그 햇빛을 내가 받으면 뜨겁습니다. 왜? 나는 투명하지 못한 불투명한 물체예요. 이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받으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리 같은 경우는 투명하죠. 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똑같이 쇠하고 유리하고 있으면 유리가 빨리 뜨거워집니까? 아니죠. 쇠가 훨씬 빨리 뜨거워지죠. 왜? 쇠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태양광이 비치면 그 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유리는 투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지만 유리도 부분적으로 미세 하나마 광 에너지를 받으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불투명한 물체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쭉 거니 대기권에
딱 덮고 있어요. 덮고 있는데 이 해에서 빛 에너지가 대기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닿으면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여기는 광 에너지, 이 새까만 것은 열 에너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반사가 돼가지고 복사가 돼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덜 뜨거워지는데, 부분적으로는 대기권으로 내려오지만 부분적으로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열 에너지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비중보다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실효과라는 얘기죠. 지구의 온난화는 온실효과 때문에 온난화가 생긴다. 그 온실효과는 뭐야?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햇빛이 쨍쨍 쬐면은 비닐하우스 내에 굉장히 따뜻해져. 근데 비닐하우스도 완전 투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물체에 비해서 좀 반투명이라고 봐야 하나? 반투명이기 때문에 광에너지를 투과를 시키죠. 근데 광에너지를 투과를 시키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어떤 물체에 광에너지가 닿으면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 열에너지가 밖으로 배출이 전혀 안 돼버리죠. 비닐하우스는 배출이 전혀 안 돼요. 비닐하우스가 꽉 막고 있어요, 비닐이.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내에는 굉장히 따뜻하죠. 마찬가지 그러한 메커니즘,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구가 온실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지구가 온실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따뜻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대기오염물질이 증가를 하면 태양열을 흡수한다. 이 흡수한 열을 갖다가 대기권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다시 지구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구가 온실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난다. 이상기후현상. 그래서 이상고온현상의 엘니뇨, 이상저온현상의 라니냐,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생명체들이 순환이 된다. 생명체들. 이상고온현상. 추운 지역에서 자라야 되는데 너무나 더우니까 살 수가 없어요. 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북극곰이 열대 지역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산다 이 말이죠. 북극도 지금 많이 온난화돼 가지고 얼음이 많이 녹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북극 곰들도 살아가는데 아주 힘들다고 그랬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체.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체가 이 온난화됨으로써 추운 지역에서 자라야 되는데 온난화됨으로써 자랄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어. 예를 들자면 우리 구상나무, 우리 그 자연 우리나라 토종인데요. 구상나무가 높은 해발고에서 자랍니다. 장수군청 앞산에 가면은 그 구상나무를 인공 식재를 해놨어요. 장수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추운 지역입니다. 왜? 해발고가 높거든요. 무주, 장수 이런 지역에서 자라는데 전주만 오면은 아마 저 고창 지역에서도 구상나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고창 뭐 조사를 잘 안 해봤습니다만 고창의 선운산 꼭대기 가면 상당히 저지대보다는 좀 시원하죠. 거기에서 살 수는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같이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온난화가 됨으로써 자랄 수가 없다. 반대로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 동백나무 북 한계선이 동백나무 북 자연 상태에서 노지에서 자랄 수 있는 동백나무 북 한계선은
그 고창 선운사 뒷뜰입니다. 고창 선운사 뒷뜰에 동백나무 군락이 생성되어 있죠.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가. 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군락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적 가치가 있다.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훼손을 못하도록 보호를 하죠. 근데 지금은 이 동백나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태안반도까지도 자연 노지에서 이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태안반도에 어느 그 태안비치인가 우리 졸업생이 한번 만나자고 해갖고 태안비치 골프장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태안비치 골프장 가니까 동백나무, 아름드리 동백나무를 갖다가 쫙 흔히 심어놨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동백나무가 자라는가, 어디서 이렇게 동백나무를 큰 나무를 가져왔는가 물어봤더니 저 아래 저쪽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게 그 동백나무를 버려질 수 있는 뭐 산을 개발한다든가 뭐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동백나무가 버려질 수 있었던 것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안반도에서도 물론 이제 이쪽에 그 내륙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못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안반도까지 자라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별장,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동백나무가 노지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충북이에요. 충북. 충북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고창이, 전라북도 내륙 지역도 아닌 해안 지역이죠. 고창이면 해안 지역인 고창에까지밖에 자연 상태에서 자랄 수 없었던 동백나무가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저쪽 충북 지역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충북 지역에서 저절로 이제 종자가 발화돼서 낳는가 뭐 자랄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동백나무를 재배한 상태에서 갖다가 밖에다가 옮겨 심어놔도 겨울철에 안 얼어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지구가 온난화됐고 그 온난화의 영향도 우리나라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같이 생명체의 순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생명체가 또 좋아질 수도 있어. 어떤 수정들은 추운 지역에서,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나무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더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응? 아주 추운 지역보다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근데 이제 약간 온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온대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열대 지역, 난대 지역, 특히 이제 난대 지역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귤나무는 제주도에서만 자랐는데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귤나무가 재배가 가능하죠. 여하튼 생명체들이 순환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같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은 또 극지방이 해빙이 된다. 극지방이 만년설 계속 눈과 얼음이 얼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름철에는 녹는다는 거죠. 극지방에 해빙이 되면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또 이게 만년설이라고 하지, 만년설. 산에 추우니까 어디 노르웨이든가 하여튼 그 북유럽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봤는데요. 과거에는 꽝꽝 얼었던 그런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지금은 산
높은 산 지역에 이그 피오르드 요것이 눈 얼음이 많이 녹아가지고 호수가 생기고 또 엄청나게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의 온난화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저지대는 침수가 되죠. 그래서 특히 해일이 이를 경우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파도가 크게 친다면은 바닷가에 있는 저지대의 건물들이라든가 시설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해변가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지구가 온난화됨으로써 식물상이 변화된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운 지역에 살던 것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더운 지역에 살던 것들은 저 위도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물상의 변화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몇 가지만 도배나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1950년대는 320pp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높아져 가지고 현재는 380 내지 390ppm이라고 했는데 이미 400ppm이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치가 400ppm이 넘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식물체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주 높아지면 안 좋아질랑가 모르지만은 적당하게 높아졌을 때는 식물체는 좋아집니다. 좋아해요. 왜? 이산화탄소를 가져야만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체들은 좋아하죠. 근데 동물체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아주 싫어하죠. 안 좋아요. 숨쉬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아주 미생물들은 이산화탄소, 호기성 미생물들,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은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호기성 미생물이지만 혐기성 미생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혐기성 미생물은 극히 적은 정도이고요. 호기성 미생물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인간이 살 수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400ppm이 넘어졌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러면 80ppm이 늘어났다는 거죠. 농도가. 1950년대, 2000년대 거의 한 70년도, 70년 지나니까요. 근데 우리 세대는 이제 앞으로 7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는가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겠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60년, 5, 60년을 더 살 수가 있으니까 5, 6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면은 아마 아주 더 심각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높아졌는가 한번 또 봅시다. 여기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 1960년대는 이렇게 320ppm이 안 됐네요. 60년대. 아까 여기에서는 자료에서는 350년대가 320ppm이라는데요. 1960년대는
하여튼 60년대 요쯤 되면 한 63, 4년 정도 됐을까요? 62, 3년 정도는 320 ppm. 또 여기가 어디에 이만큼 됐을 때 1983년도 20년 후에는 340 ppm. 또 여기 이만큼이었고 이만큼 온다면은 1993년도 10년 만에 63년도에서 83년도는 20년에 걸려서 20 ppm 올라갔는데 83년에서 93년도는 10년 만에 또 20 ppm이 올라갔어요. 또 380 ppm, 380 ppm 한 2003년도 이것도 한 10년 만에 20 ppm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400 ppm 안 올라간 표기가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20년이죠. 2020년엔 400 ppm이 넘었다는 거죠. 이 정도 갔다는 거죠. 이 정도. 여기 이제 급속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과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괜찮겠냐? 아주 심각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능한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물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된 경유차는 뭐 어떤 기후가 조건이 되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움직이다 걸리면은, 운행하다 걸리면은 딱지 떼죠. 벌금 내야 되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 경유차는, 오래된 경유차는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폐차를 시키라고, 폐차를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우리 딸내미가 중고차 경유차를 타고 다니다가는 작년에냐? 올해 아니구나, 작년 여름에 폐차를 시켰어요. 그때 보조금 얼마 받았더라? 한 120만 원이던가? 그쯤 받았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오래된 경유차를 많이 운행이 되면은 국가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를 유도를 했죠.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배출 증대를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는 석탄 연료, 지금은 석탄 연료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석탄 연료라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어떤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대기가 오염이 된다. 그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된다. 이 지구의 온난화 개념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50분 가량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주 12일부터죠. 이번 주 강의는 10주차는 12일부터 하는데 다음 주 19일날은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출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